뒤 그 봉지를 조심스럽게 물고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그 봉지 안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걸까요? 밤 11시가 훌쩍 넘어서야 경찰서를 나서는 민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습니다. 35. 어깨에 경장 계급장을 달고는 있지만 어린 시절 꿈꿔왔던 정의로운 경찰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죠. 매일 밤늦게까지 사건 서류와 씨름하며 범인을 쫓아다니는데도 실적은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는 무능한 경찰이라는 소리를 듣기 일쑤였고 상사들의 질책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경장, 또 미제 사건이야? 이번 달 실적, 또 꼴찌라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가? 오늘도 박과장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질책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민준의 가슴속엔 무언가가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죠. 동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느껴지는 그들의 수군거림이 민준을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들려오는 말들은 더 큰 고통이었어요. 민준이는 착해 빠지긴 했는데 형사 초기형 없어. 아무래도 이쪽 물은 아닌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벌써 3년 차인데 혼자 해결한 사건이 있기나 하냐고? 항상 열심히는 하는데 결과가 안 따라주잖아.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성실하기만 해선 형사일 못하거든. 이런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힐 때마다 민주는 자신이 정말 경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지 깊은 의심에 빠져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경찰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막상 부딪힌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매일매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죠.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은 어둡고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해 보이는 밤이었죠. 차가운 밤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가며 민준의 마음을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민준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이내 다시 집어넣습니다. 우리 보리가 담배 냄새를 지독히도 싫어하거든요. 그 작은 배려조차 민준에겐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순간이었어요. 아파트 계단을 터덜터덜 오르며 민준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새로 접수된 절도 사건 현장에 나가서 증거를 수집하고 목격자들을 만나 진술을 들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어요. 범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고 피해자는 빨리 범인을 잡아달라며 매일같이 전화를 해댔죠. 그럴 때마다 민주는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마자 멍멍. 하얀 털의 진돗개보리가 꼬리를 살랑살랑, 아니, 꼬리가 떨어져라 흔들면서 달려왔습니다. 하얀 털에 갈색 반점이 있는 아주 예쁜 녀석이었죠. 민준이 경찰이 된 첫 해에 구조한 유기견이었어요. 그때 보리는 비에 흠뻑 젖어 오들오들 떨고 있는 새끼 강아지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늠름한 중형견으로 자란 모습이었습니다. 3년을 함께 지내온 정말 가족 같은 존재였죠. 보리야, 오늘도 너무 힘들었다. 너만 날 기다려주는구나, 진짜. 민주는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보리의 따뜻한 체온이 손끝으로 전해지며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냉장고에서 캔맥주 하나를 꺼내 들고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반년째 해결되지 않은 연쇄절도 사건 파일이 두껍게 쌓여 있었죠. 사진과 서류들이 어수선하게 널려있는 모습이 꼭 민준의 복잡한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이번 사건도 결국 미제로 남으려나. 보리야, 내가 도대체 뭘 놓치고 있는 걸까? 보리는 민준의 무릎에 턱을 스윽 올리고는 그윽한 갈색 눈으로 그를 지그시 바라봤어요. 마치 주인님, 힘내요 하고 말하는 듯한 따뜻하고 지혜로운 눈빛이었어요. 민주는 보리만이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무능하다고 여겼지만 보리만큼은 언제나 변함없이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거든요. 연쇄절도 사건은 정말 골치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똑같은 수법으로 6건의 절도가 발생했는데 범인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유령이 저지른 범죄 같았죠. 피해자들의 증언도 제각각이고 현장에서 발견되는 증거도 아주 미미했어요. 지문도 없고 목격자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매우 치밀하고 조심스럽게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민주는 맥주를 한 모금 꿀꺽 마시며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각 사건 현장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공통점을 찾으려 했었죠. 보리는 여전히 민준의 곁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다정해서 민준의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내일은 좀 나아질까, 보리야?
이번엔 뭔가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보리는 작은 소리로 낑낑거리며 민준에게 대답하는 듯 했어요. 마치 걱정 마요. 다 잘 될 거예요 하고 위로하는 것 같았죠. 민준은 맥주캔을 탁자에 내려놓고 보리의 목을 부드럽게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보리는 눈을 지그시 감으며 민준의 손길을 즐기고 있었어요. 이런 순간이면 민준은 세상에서 가장 큰 평온함을 느꼈죠. 사무실에서의 스트레스와 동료들의 시선, 상사의 질책, 모든 것이 잠시나마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보리야, 너는 참 좋겠다. 복잡한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보리는 갸우뚱 고개를 기울이며 민준을 바라보았어요. 그 표정이 마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도 걱정 많거든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민준은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보리와 이야기하고 있으면 정말로 대화가 통하는 느낌이 들곤 했거든요. 소파에서 일어난 민준은 부엌으로 가서 보리의 밥그릇에 사료를 가득 담아주었습니다. 보리는 꼬리를 흔들며 따라와서 와그작와그작 맛있게 저녁을 먹기 시작했어요. 민준은 간단히 라면을 후루룩 끓여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보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절도 사건이 하나 더 접수됐어. 이번엔 아파트 지하 창고에서 자전거 2대가 도난당했다고 하더라고. 수법이 완전 똑같아. 자물쇠를 깔끔하게 따고 흔적도 거의 남기지 않았어. 보리는 사료를 먹다 말고 민준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지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마치 그래서 어떡할 거예요? 하고 묻는 것 같았죠. 문제는 말이야. 이 사건들 사이에 뚜렷한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야. 피해 장소도 다 다르고 피해자들 사이에도 공통점이 없어. 범인이 무작위로 저지르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민주는 라면을 후루룩 소리 내어 먹으며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보리는 밥을 다 먹고 나서 민준 옆으로 와서 다소곳이 앉았어요. 민준의 말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는 모습이었죠. 박 과장님은 내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대. 그냥 단순한 좀도둑일 수도 있다고 말이야. 하지만 내 직감으로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체계적이고 치밀한 범행이 단순한 우연일 리가 없거든. 보리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동작을 보였습니다. 민준은 정말로 보리가 자신의 말을 이해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다른 사람들은 민준의 추리를 과도한 상상이라고 치부해버리곤 했는데 보리만큼은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었거든요. 거실로 돌아온 민준은 바닥에 사건 서류들을 쫙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각 사건 현장의 지도와 사진, 피해자 진술서, 현장 감식 결과 등이 거실 바닥을 가득 메웠어요. 보리는 서류들을 밟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사뿐사뿐 돌아다니며 민준의 작업을 지켜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뭔가 패턴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 민준은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지도 위에 사건 발생 지점들을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려가며 위치를 확인했죠. 보리도 민준 옆에 찰싹 엎드려서 지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여기, 두 번째가 여기. 거리상으로는 별다른 규칙이 없어 보이는데 하지만 시간대를 보니 모든 사건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 주중에 일어났죠. 주말에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보리야, 이것 좀 봐. 범인은 평일 오후 시간대에만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이 시간대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 보리는 지도를 킁킁 냄새 맡더니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어요. 그 표정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해 보였지만 물론 걔가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리는 없었죠. 민준은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사건에 매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쉽게 잠들 수가 없었죠. 머릿속에서 사건의 조각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보리야, 내가 뭔가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범인이 남긴 메시지나 흔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야. 보리는 민준의 손을 활짝 핥으며 위로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 따뜻한 혀의 감촉이 민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민준은 보리의 머리를 다시 한번 쓰다듬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일은 다시 현장을 돌아봐야겠어. 혹시 놓친 증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너도 함께 가면 참 좋을 텐데. 경찰서에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갈 수 없잖아, 그치? 보리는 마치 나도 도와주고 싶어요 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주는 정말로 보리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적어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서류들을 정리하며 민주는 내일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사건 자료를 검토한 탓에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오늘은 뭔가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커피를 한 잔 진하게 내려 마시며 어제 정리해 놓은 자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장, 오늘 웬일로 이렇게 일찍 왔어? 혹시 밤새 뭐 대단한 거라도 발견했나? 동료인 최 형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어봤지만 민주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고개를 젓는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패턴 같은 건 어느 정도 파악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범인을 잡을 수 없었거든요. 오전 10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경찰서 입구 쪽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개 짖는 소리가 섞여 들렸죠. 민주는 고개를 들어 입구 쪽을 바라보았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이야? 개가 왜 저기 있어? 누구 개야? 주인은 어디 있고? 헐, 이게 무슨 일이죠? 보리가 입에 시커먼 비닐봉지를 떡하니 물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평소 얌전한 보리답지 않게 꼬리를 바짝 세우고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죠. 검정색 봉지는 꽤 무거워 보였는데 보리는 그걸 조심스럽게 물고 있었습니다. 보리야, 네가 왜 여기 있어? 민주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리는 민준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지만 입에 문봉지는 절대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준에게 다가가 봉지를 내밀듯이 고개를 들어 보였죠. 어? 저거 민준이게 아니야? 근데 저 봉지는 뭐야? 걔가 뭘 물고 온 것 같은데? 경찰서 직원들이 하나둘씩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보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보리는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민준만을 똑바로 쳐다보며 봉지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보리야, 이게 뭐야?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민준은 조심스럽게 보리에게 다가가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봉지는 생각보다 묵직했고 안에 딱딱한 물건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검정색 비닐봉지는 흔히 볼 수 있는 종류였지만 묘하게 깨끗한 상태였죠. 야, 함부로 열어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위험한 물질이라도 들어있으면 어떡해? 최 형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민주는 이상하게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 보리가 위험한 물건을 가져올 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뭔가 아주 중요한 물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느꼈습니다. 괜찮을 거야. 보리가 가져온 거니까. 민주는 신중하게 봉지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모두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봉지 입구를 벌리자 금속성 광택이 반짝 하고 빛났죠. 민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거 설마. 봉지 안에는 번쩍번쩍하는 금목걸이 2개와 은반지 몇 개, 그리고 척 보기에도 비싸 보이는 시계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 들어있던 작은 도구들이었습니다. 자물쇠를 따는 데 쓰이는 만능 열쇠, 픽새와 작은 드라이버, 그리고 장갑 한 짝이 들어있었거든요. 대박. 이거 완전 절도범 도구 아니야? 목걸이랑 반지는 작물 같은데? 동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물건들이 자신이 수사하고 있던 연쇄절도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강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잠깐만, 이 목걸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민주는 급히 자신의 책상으로 달려가 사건 파일을 미친 듯이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장의 서류를 넘기다가 한 장의 신고서에서 손이 턱 멈췄어요. 지난주에 접수된 절도 신고서였는데 피해 품목 중에 똑같은 디자인의 금목걸이가 적혀 있었거든요. 맞다, 이거야. 민준의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민준은 신고서를 들고 봉지 속 목걸이와 비교해 보았어요. 피해자가 제공한 사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건 지난주 도난 신고된 목걸이가 맞아요. 그리고 이 반지들도.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민주는 흥분된 마음으로 다른 사건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봉지 안의 귀금속들 대부분이 지난 몇 달간 신고된 절도 사건의 피해품들과 일치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보리가 이걸 대체 어디서 가져온 거지? 민주는 보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보리는 여전히 민준 옆에 앉아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어요. 마치 나 잘했죠?
하고 묻는 표정이었죠. 설마 보리가 범인 아지트라도 찾아낸 거 아냐? 최 형사가 반신반의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걔가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렸죠. 에이,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이 증거들은 분명히 진짜야. 민주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도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만능 열쇠에는 금속 가루가 묻어 있었고 장갑에서는 희미한 지문 흔적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건 확실히 범인이 사용했던 도구들이었습니다. 이때 박 과장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박 과장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것에 대해 기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걔가 가져온 증거라는 사실에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이경장, 민주는 박 과장에게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보리가 검정 봉지를 물고 온 것부터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이 연쇄절도 사건의 증거품들과 일치한다는 것까지 모든 걸 상세히 보고했어요. 박 과장은 처음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민준이 제시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더니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정말 이 목걸이가 피해 신고된 그 물건이 맞나? 네, 확실합니다. 피해자가 제공한 사진과 완전히 동일해요. 특히 이 부분에 작은 흠집이 있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민주는 돋보기를 이용해 목걸이의 세부 사항들을 꼼꼼히 보여주었습니다. 박 과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걔가 이런 증거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고 있었죠. 그런데 이 걔가 보리가 이걸 어디서 가져온 건지는 알 수 있나? 그게 바로 제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보리를 따라가서 발견 장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박 과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경장, 그건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잖아. 걔를 따라서 수사를 한다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동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하지만 과장님, 이 증거들은 분명히 진짜입니다. 보리가 어떻게든 범인의 은신처나 작물 보관 장소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민준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박 과장은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어요. 최 형사를 비롯한 몇몇 동료들은 이 모든 상황이 그저 황당한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민준아, 솔직히 말해서 좀 황당하지 않냐? 걔가 범인을 잡아준다니. 이게 무슨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 맞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잖아. 혹시 누가 장난치는 건 아닐까? 동료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민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 증거들이 진짜라는 확신이 있었고 보리가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는 결국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보리가 어디서 이 봉지를 가져왔는지 추적해 보기로 했어요. 박 과장은 못마땅해 했지만 개인 시간에 하는 일이라며 더 이상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후 1시, 민주는 보리와 함께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보리는 마치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는 듯 민준 앞에서 당당하게 걸었어요. 민주는 보리의 뒤를 따라가며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보리야, 어디서 가져온 거야? 그곳으로 날 데려다 줄 수 있어? 보리는 민준을 한번 뒤돌아보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한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경찰서에서 약 10분 정도 걸어가니 낡고 허름한 상가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1층에는 작은 상점들이 있었고 2층은 사무실로 쓰이는 것 같았어요. 보리는 건물 뒤쪽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아주 후미진 곳이었어요. 쓰레기통과 버려진 박스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죠. 보리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낡아 보이는 창고 뒤편으로 다가갔습니다. 여기야? 여기서 그 봉지를 찾은 거야? 민주는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벽면에는 여러 개의 작은 창문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창문 아래쪽 바닥에는 희미한 발자국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보리는 코를 바닥에 대고 킁킁거리더니 창고 옆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큰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상자 뚜껑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는 각종 도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완전히 절도범의 도구 창고잖아. 상자 안에는 세상에 온갖 크기의 만능 열쇠, 드라이버, 절단기,
그리고 별의별 종류의 열쇠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작은 봉투에 담긴 귀금속들도 몇 개 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연쇄절도범이 사용하는 비밀 창고였어요. 보리야,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곳을 찾아낸 거야? 보리는 꼬리를 살랑이며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현장 사진을 찰칵찰칵 찍기 시작했어요. 증거를 확보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고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보리를 와락 끌어안고 급히 큰 나무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누가 여기 왔다 갔나 본데? 나지막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민주는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물건들이 없어졌어. 누군가 가져간 것 같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적어도 2명 이상이 있는 것 같았어요. 민주는 핸드폰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자칫 들킬까봐 옴짝달싹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젠장, CCTV라도 확인해 봐야겠어. 혹시 경찰이 눈치챈 건 아닐까? 범인들의 대화를 들으며 민주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연쇄절도를 저지르고 있는 범인들이었고 이미 경찰의 수사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보리는 민준의 품에서 쥐 죽은 듯 조용히 있으면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베테랑 수사관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범인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민주는 조심스럽게 숨어있던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흥건했어요. 만약 들켰다면 정말 큰 위험에 처할 뻔했죠. 보리는 여전히 차분한 모습으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착한 눈빛이 민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보리야, 정말 위험했어. 하지만 덕분에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 민준은 휴대폰을 꺼내 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박 과장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만큼 좋지 않았어요. 걔를 따라다니며 수사를 했다는 것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죠. 이 경장, 지금 장난하는 건가? 걔가 범인의 아지트를 찾아줬다고? 그게 말이나 돼? 정말입니다, 과장님. 직접 보시면 믿으실 거예요. 현장에 범행 도구들이 가득하고 작물들도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박 과장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준이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판단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어요. 결국 민준은 혼자서라도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보리야, 우리가 더 조사해봐야겠어. 너 도와줄 수 있지? 보리는 멍 하고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민준은 보리와 함께 창고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보리는 마치 훈련받은 탐지견처럼 코를 바닥에 대고 냄새를 맡으며 이곳저곳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창고 뒤편에서 보리가 갑자기 우뚝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한 지점을 집중적으로 킁킁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준이 그곳을 살펴보니 땅에 묻힌 작은 금속 조각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파내어 보니 부러진 열쇠 조각이었어요.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겠어? 민주는 비닐봉지에 열쇠 조각을 소중히 넣어 보관했습니다. 보리는 계속해서 주변을 탐색하며 민준이 놓칠 수 있는 작은 단서들까지 찾아내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후각과 직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창고 옆 담장 근처에서 보리가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담장 틈새에 끼어있던 작은 종이 조각이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손으로 쓴 메모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후 3시, 5아파트 지하. 이게 뭐지? 메모에는 시간과 장소가 적혀 있었는데 이것이 범인들의 다음 범행 계획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민준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결정적인 발견이었어요. 보리야, 너 진짜 대단하다. 경찰견도 이 정도로 잘하지는 못할 거야. 보리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꼬리를 하늘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민주는 보리의 특별한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단순히 후각이 뛰어난 것을 넘어서 마치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직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창고 주변을 한 바퀴 더 돌며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보리는 특정 지점들에서 계속 멈춰서며 민준에게 뭔가를 알려주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민준이 자세히 살펴보면 반드시 중요한 단서가 있었습니다. 담장 아래쪽에서는 범인이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단추 하나를 발견했고 창고 입구 근처에서는 신발 밑창에 묻어있던 특별한 진흙을 찾아냈어요.
이 진흙은 이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종류였는데 범인의 활동 반경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정말 신기해, 보리야. 너는 어떻게 이런 걸 다 찾아내는 거야? 민주는 보리를 쓰다듬으며 감탄했습니다. 보리는 마치 이 정도쯤이야 하는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아직 더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리는 창고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민준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나와 큰 도로 쪽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작은 카페와 편의점이 있었는데 보리는 카페 앞에서 딱 멈춰 섰습니다. 여기는 왜? 민준이 의아해하고 있을 때 카페 밖에 설치된 CCTV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창고 쪽을 향하고 있는 방향이었어요. 만약 이 CCTV에 범인들의 모습이 찍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죠. 보리야, 너 진짜 천재 아니야? 민준은 흥분해서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했어요. 다행히 사장은 협조적이었고 지난 며칠간의 영상을 함께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 어제도 왔다 갔는데요. 좀 수상하게 생겼다고 생각했었어요. CCTV 영상에는 2명의 남자가 창고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얼굴도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선명했어요. 민주는 이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보관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카페를 나서며 민주는 보리를 다시 한번 꽉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루였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연쇄절도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들을 이렇게 많이 수집할 수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보리야, 이제 경찰서로 돌아가서 이 증거들을 정리해보자. 이번엔 과장님도 믿어주실 거야. 하지만 민준의 기대와는 달리 경찰서로 돌아가는 길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골목에서 나오는 순간 낯익은 얼굴의 남자와 정면으로 마주쳤어요. 바로 CCTV에서 봤던 범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남자도 민준을 알아본 것 같았어요. 잠시 서로를 쳐다보는 숨막히는 긴장감의 순간이 흘렀죠. 보리는 그 남자를 향해 으르렁 거리며 날카로운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 남자는 민준과 보리를 한참 쏘아보더니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준은 뒤쫓아가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위험할 것 같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그 남자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기억해두고 경찰서로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보리도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민준을 바싹 따라왔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민준은 박 과장에게 오늘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보고했습니다. CCTV 영상부터 메모 조각, 열쇠, 단추까지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하지만 박 과장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이경장, 이게 전부. 그게가 찾아준 거라고? 아직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가? 과장님,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정말 중요한 증거들이에요. 민준의 간절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박 과장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준이 너무 이 사건에 매달리고 있다며 걱정스러워했어요. 그때 최 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준아, 솔직히 말해서 좀 이상하지 않냐? 아무리 그래도 걔가 수사를 도와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지만 형사님, 실제로 증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문제야.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럽다고. 혹시 누군가 너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최 형사의 말에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의 수사 방법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어떤 동료는 민준이 스스로 증거를 조작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 경장, 혹시 실적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의심의 시선들이 민준을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은 진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동료들은 오히려 그를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보리는 민준 옆에서 불안한 듯 낑낑거리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 증거들은 모두 진짜입니다. 하지만 민준의 외침은 동료들에게 더욱 의심만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실적이 좋지 않았던 민준이 갑자기 이런 중요한 증거들을 연달아 발견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뜻밖이었어요. 이때 경찰서에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시청에서 나온 공무원이었는데 시민 신고를 받고 왔다고 했어요. 경찰서에서 걔를 데리고 수사활동을 한다는 신고였죠. 이는 경찰 내부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어떤 경찰관이 개인적으로 키우는 개를 데리고 수사 현장에 출입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 행위입니다. 박 과장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외부에서 공식적인 지적을 받게 된 상황이라 더욱 당황스러워했어요. 민주는 상황이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과장님, 저는 단지 사건 해결을 위해 이경장, 이제 그만해. 당장 계집에 데려가고 앞으로는 이런 비상식적인 수사는 절대 하지 마. 박 과장의 호통에 사무실 전체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민준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어요. 민준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끼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간 사무실 내근으로 전환해. 현장 출입은 금지야. 이것은 사실상 징계 조치였습니다. 민준의 수사 활동이 강제로 중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최 형사를 비롯한 동료들은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동시에 그래도 너무 무리했다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과장님, 하지만 이 증거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메모에 적힌 시간에 범행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만하라고 했지. 더 이상 그놈의 개소리 좀 하지 마. 박 과장의 격앙된 반응에 민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리는 민준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위로하려고 했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민준은 결국 보리를 데리고 힘없이 경찰서를 나서야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민준의 마음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수집한 증거들은 무시당했고 동료들로부터는 의심을 받았으며 심지어 징계까지 받게 되었거든요. 보리야, 미안해.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야. 내가 잘못 판단한 것 같아. 보리는 민준을 올려다보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자신 때문에 민준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준은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준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꼭 악몽 같았어요. 아침에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저녁이 되니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연쇄 절도 사건은 여전히 미궁속이었고 자신의 경찰로서의 미래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정말 내가 틀린 걸까? 보리야, 너는 정말 범인의 흔적을 찾아낸 게 아닐까? 보리는 민준 옆에 바싹 붙어 앉아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포기하지 마요. 우리가 옳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민준은 이미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민준은 정말로 경찰을 그만둬야 하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의 신뢰도 잃었고 상사의 믿음도 사라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경찰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보리야, 우리 그냥 포기할까? 더 이상 아무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아. 민준은 며칠 동안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내근 업무만 처리하며 시간을 보내야 했고 동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어요. 연쇄 절도 사건은 다른 팀에서 맡게 되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소식만 들려왔죠. 민준은 자신이 발견한 증거들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었나 하는 의심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도 민준은 무기력했어요. 평소처럼 보리와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고 사건 파일들도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보리는 그런 민준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계속 곁을 맴돌았어요. 보리야, 미안해. 내가 너무 무리했나 봐. 걔가 수사를 도와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 하지만 보리는 여전히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간혹 현관문 쪽을 바라보며 나가고 싶다는 듯이 낑낑거렸지만 민주는 더 이상 보리와 함께 밖으로 나갈 용기가 없었어요. 사흘째 되는 저녁, 민준이 캔맥주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보리가 갑자기 현관문 앞에서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거의 짖지 않는 보리가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보리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민준이 현관문을 열어보니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작은 택배 상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발송인 정보도 없고 받는 사람 란에는 그냥 이민준 앞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택배 시킨 적 없는데. 민준은 상자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보리는 그 상자를 향해 계속 킁킁거리며 꼬리를 바짝 세우고 흥미를 보였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낡은 휴대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스마트폰이었는데 화면에는 여러 개의 메시지 알림이 와 있었어요. 민준이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그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범행 계획들이잖아. 휴대폰 속에는 연쇄절도 사건과 관련된 대화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범행 시간, 장소, 방법까지 아주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범인들의 신원 정보와 은신처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이걸 보낸 거지? 왜 나한테? 민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연쇄절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휴대폰 속 대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범인들 중 한 명이 경찰 내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고 있었던 거예요. 수사 진행 상황, 증거 수집 현황, 심지어 민준의 개인적인 수사 활동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찰 내부에 내통자가 있다는 뜻이었죠. 설마 동료 중에 범인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민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더 자세히 읽어보니 계속해서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바로 최 형사가 범인들에게 수사 정보를 넘겨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가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받고 있었죠. 최 형사가, 말도 안 돼. 최 형사가 범인들과 한패였다고? 모든 퍼즐 조각들이 딱딱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연쇄절도 사건이 계속 미궁에 빠져 있었는지, 왜 범인들이 항상 경찰의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 다닐 수 있었는지,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어요. 최 형사가 내부 정보를 줄줄 흘려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최 형사가 민준의 수사 활동에 대해서도 범인들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리가 증거를 가져온 것부터 민준이 창고 현장을 조사한 것까지 모든 것을 범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범인과 마주쳤던 거구나. 최 형사가 미리 알려줬으니까. 민준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범인들과 손을 잡고 있었다니. 그리고 민준의 수사 방법을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동료들로 하여금 민준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어요. 보리야, 우리가 옳았어. 내가 찾아낸 증거들이 모두 진짜였다고. 보리는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내가 말했잖아요 하는 표정이었어요. 민준은 보리를 꼭 안아주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이 휴대폰을 보낸 것일까요? 범인들 중 한 명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보낸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휴대폰을 더 자세히 살펴보다가 민준은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대화 내용 중에 최 형사가 민준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민준이 너무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서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내일 이민준을 직무유기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야. 그러면 완전히 수사에서 손을 떼게 될 거야. 최 형사의 메시지를 본 민준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 증거를 가지고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보리야,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어. 이번엔 정말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준은 휴대폰 속 증거들을 꼼꼼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으로 찍어서 백업도 만들어두고 중요한 대화 내용들은 별도로 정리했어요. 이제 박 과장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 형사가 여전히 경찰서에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최 형사가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었어요. 민준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민준은 밤새 고민 끝에 직접 박 과장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최 형사가 눈치채고 방해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새벽 5시 민준은 보리와 함께 박 과장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과장님, 저 이민준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찾아뵈었습니다. 박 과장은 잠옷 차림으로 나와서 민준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민준의 비장하고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집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어요. 보리도 함께 들어갔죠. 이 경장, 무슨 일이야? 이런 새벽에 찾아올 정도면 정말 중요한 일이겠군. 민준은 어젯밤 받은 휴대폰을 박 과장에게 보여주며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최 형사가 범인들과 내통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연쇄절도 사건의 모든 진실까지 하나하나 보고했어요. 박 과장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최 형사가 범인들과 한패라는 거야? 네, 과장님.
이 휴대폰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범행 계획까지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박 과장은 휴대폰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아끼던 부하 직원 중 한 명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누가 이 휴대폰을 자네한테 보낸 거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최 형사를 체포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 과장도 동의했습니다. 즉시 신뢰할 수 있는 다른 팀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작전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최 형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모든 것은 비밀리에 진행해야 했습니다. 오전 9시 평상시와 다름없이 출근한 최 형사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은 최 형사를 따로 불러서 면담실로 데려갔어요. 민준과 다른 동료들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최 형사, 연쇄절도 사건과 관련해서 좀 물어볼 게 있어. 네, 과장님.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최 형사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평소처럼 웃고 있었어요. 박 과장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자 그제야 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나?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최 형사의 목소리는 이미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이 휴대폰 속 대화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어주자 최 형사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최 형사, 정말 자네한테 실망이다. 어떻게 경찰 옷을 입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최 형사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도박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인들과 손을 잡게 되었다고 했어요. 처음엔 작은 정보만 넘겨주려고 했는데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민준이가 너무 열심히 수사하고 있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저도 끝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 형사의 체포와 함께 연쇄 절도범들도 일망타진될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 속 정보를 바탕으로 이들의 아지트를 급습했고 현행범으로 모두 체포하는 데 성공했어요. 훔친 물건들도 전부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민주는 경찰서에서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무능하다고 비웃던 동료들도 이제는 민준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박 과장도 민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 경장, 정말 미안했네. 자네 말을 믿지 않았던 것을 사과하네. 그리고 정말 훌륭한 수사였어. 괜찮습니다, 과장님.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가장 큰 변화는 보리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리를 아주 특별한 개로 인정했어요. 심지어 경찰서에서 보리를 명예경찰견으로 임명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보리 덕분에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개예요. 앞으로 보리도 수사에 참여시키는 게 어때요? 이런 능력이라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민주는 보리를 쓰다듬으며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만 믿어주던 보리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었거든요. 며칠 후 민주는 그 휴대폰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범인 중 한 명이었는데 최 형사의 협박에 지쳐서 더 이상 범죄를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해 양심 고백을 한 것이었어요. 자수를 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익명으로 증거를 보낸 것이었죠. 결국 악한 일은 오래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민주는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로서 한 뼘 더 성장했습니다. 동료들의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잃었던 자신감도 회복했어요. 무엇보다 보리와의 특별한 파트너십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경찰서에서는 보리를 위한 작은 명찰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명예경찰견 보리라고 적힌 번쩍이는 명찰을 목에 건 보리는 정말이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답니다. 보리야, 우리 이제 진짜 한 팀이 된 것 같아. 앞으로 더 많은 사건들을 함께 해결해보자. 보리는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새로운 모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한 달 후 민준과 보리는 새로운 사건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종 사건이었는데 보리의 뛰어난 후각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경찰서 동료들도 이제는 보리의 참여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신문 나온 거 봤어? 형사 겸 보리? 새로운 사건 해결에 도전하다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더라고. 정말요? 우리 보리도 이제 완전 유명인사가 됐네요. 민주는 신문 기사를 보며 흐뭇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무능한 경찰이라는 소리를 듣던 자신이 이제는 보리와 함께
주목받는 수사관이 되었어요. 인생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보리야, 오늘도 파이팅 해보자. 우리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사건들이 많이 남아있어. 보리는 기운차게 멍 하고 짖으며 민준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두 파트너의 앞날에는 더 많은 모험과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